그 당시엔 제 전 재산을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이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이 그냥 반토막 이하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아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고,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를 실감했던 상황이었는데, 주식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나성 기자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천천히 내려오면서 섣불리 바닥 잡기에 나섰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은 종목에 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물려버린 주식, 이게 사실 팔자니 아깝고 버티자니 또 괴롭죠. 2014년에 단돈 6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 4년 만에 4억 원까지 불리시면서 젊은 파이어족이 되신 여신욱 작가님 모시고 한번 주식 투자 물리신 분 위주로 한번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알머리 제이슨 또 운영하고 계시면서 개인 투자분들에게 실전 투자 팁 유용하게 좀 알려주고 계신데요. 2018년에 이제 4억 원으로 이제 파이어족이 되시면서 또 서귀포로 이사도 하셨고, 네.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이제 세간에는 알려져 있죠. 세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뭐랄까요.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엔 좀 적은 금액 같은데, 네. 4억 원으로 어떻게 파이어족이 이제 되신 걸로 알려져 있는지 한번 네, 설명해 세간이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군요. 근데 뭐 사실 4억이 지속 가능한 자유를 보장하는 액수는 아닌 게 맞고요.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추가가 됐으면 그만큼의 어떤 허들이 더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때에 비해서 자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제가 이제 이제 뭐 4억 정도 있으면 나는 더 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아까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좀 넘게 했었는데, 그때까지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연봉이라는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반대로 내 연봉을 반납하고 내 시간을 한번 사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제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1년 정도 테스트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고 갔는데, 마침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잘 맞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백수처럼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다른 일들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연봉에 기대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쉐이핑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사실 이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듯이 항상 회사에 목이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주체적으로 이제 삶과 아니면 뭐 경제적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2018년에 이제 어쨌든 4억 원으로 제주 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투자 위주로 또 많이 또 하고 계시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3월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이게 생활 측면에서도 사실 싱글도 아니시고 어쨌든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결혼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자유인 생활에 좀 위기가 닥쳤을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위기, 폭락장을 어떻게 좀 넘기셨는지. 네. 일단, 주식 투자 측면에서 2020년 3월의 그 대폭락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18년, 19년은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크게 막 자산을 점프시키지 않은 상태였는데, 2020년 3월에 이제 대폭락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 전체 계좌가, 사실은 그 당시엔 제 전 재산을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놨었는데 이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 재산이 그냥 반토막 이하로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아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고,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를 실감했던 상황이었는데, 주식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텼어요. 그냥
계좌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제 전 재산이 반토막 이하까지 가는 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럼 그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도 딱히 제가 뭔가를 더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근데 그게 이듬해가 되니까 제 기억에 4억 원이 한 1억 7천 가까이로 네. 빠졌었는데 그게 한 7억까지 불어나더라고요. 그 변동을 다 이제 견디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저점을 3월 19일에 찍고 그 다음에 한 그해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평가 손실 상태로 꾸준히 좀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10월 말부터 해서 한 다음 해 이제 2021년 고점 때까지 회복하면서 이제 그게 자산이 크게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아, 물론 이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더 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무조건 더 샀어요. 물타기를 계속 물타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투자 선배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오히려 점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특히 주식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알려져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폭락을 맞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계좌가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난 걸 지켜봤다.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솔직히 그게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나보다 10년 앞서서 돈을 벌었던 분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게 만약에 맞다는 검증이 그러니까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따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되는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확실히 어떤 투자 내공도 더 높아지고 제가 다른 다른 후배 투자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이제 더 자기 확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첫 책, 오늘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두 번째 책인 실패를 극복하는 이제 주식 투자를 출간하셨는데 네. 사실 이 책을 저술하신 배경 자체도 네. 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좀 이제 구독자들로부터 받으시면서 이제 고점, 작년 고점, 2021년 고점에 워낙 국내고 미국이고 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 기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제가 아무래도 책에서는 쉽게 설명을 드려야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정했어요. 마이너스 30% 이상 개별 종목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종목을 망친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30%가 절대적인 숫자라서가 아니라 30%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 손실을 본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14%인가? 이렇게 그 정도만 수익을 내도 본전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0%부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손실을 본전으로 회복하려면 43%의 수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0%가 넘는 수익을 내야지 내가 실수한 걸 만회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사서 그 종목 하나만 가지고 43% 수익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투자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의 초장기 수십 년에 걸친 그 평균 수익률이 연에 20%가 안 된다고요. 20%라고 치고 그러면 내가 40%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마이너스 30%를 본전을 만들려면 워런 버핏이 2년 동안 돈을 불려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마도 작년부터 해서 한 1년에 걸쳐서 발생했던 어떤 실수에 대한 만회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2년 동안 만회시켜줘야 되는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0%를 제가 쓸데없이 정해드린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정도의 개별적인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패한 거를 인정하는 게 최초의 단계고요. 그럼 왜 그거를 실패했는지 모든 실패는 결국 실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입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정리해드린 거는 총 5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네. 첫 번째는 이미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에 추격 매수를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오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나서 따라 들어갔다가 그 개별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 하락폭이 커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손실폭이 커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가 없는데 들어간 분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이 주식을 내가 뭐 제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익절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고, 아이디어를 세웠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도 감안을 하면서 어떤 엑시트 플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별적 요소를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거든요. 이제 이 모든 실수들을 아우르는 이제 내가 너무 탐욕을 부렸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5가지 실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간단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개별 종목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네. 그 수익률이 안 좋게 났다면 일단 투자 실패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올해 시장,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이런 데도 사실 연단위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역대급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30%에 준하는 그런 하락이 벌어졌는데, 그 실패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더 떨어진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올해처럼 시장의 연초부터 올해 11월까지 계속 쭉 빠진 경우, 이럴 경우는 좀 투자의 실패라기보단 그냥 시장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건지,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분명히 단순 시장 하락이랑 상관없이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불운이 겹치면서 더 손실폭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구분하는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손실률의 숫자를 걷어내고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면 그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물에 물 타는 이야기라서 막연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투자는 마음이 편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살 때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보유할 때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평가 손실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해야 그게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나 낙천적 성격으로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심도 깊은 리서치를 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분들만 진짜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다못해 내가 지금 뭐 손실률이 5% 10%밖에 안 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기 전부터 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직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손실 그 규모를 떠나서 어쨌든 마음이 편한 투자가 아니라면은 실패한 투자고, 마음이 물려있지만 마음이 편하다면 이것도 사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올해 지금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이분들이 올해 많이 사신 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순이더라고요. 그래요? 이 5개 종목 중에서 사실 2021년 고점 대비하면 다 많이 빠졌거든요. 다 물려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사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가님이 실전 투자에 임하실 때 이런 종목을 만약에 사신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카카오뱅크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5개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좀 매수매도를 하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라서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되게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깊게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얕게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대응법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마 작년에 주식시장이 한참 좋을 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외에 다른 회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손실률이 지금 꽤 크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틀린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목을 모르고 아는 종목만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IT 기업의 큰 대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게 내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부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내가 작년에 투자했을 때보다 더 경쟁력을 잃은 회사인지 경쟁력이 약해진 회사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던 유능한 직원들 다 그대로 있고요. 새로 유능한 직원들도 들어왔을 거고 계속해서 뭐 신사업을 하고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 그 임직원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면 분명히 내가 물린 가격대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 아이디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5년짜리 투자를 했다면 5년 뒤에 좋아질 것 같은 투자를 했다면은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깊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속이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부분 그 투자자분들이 1월 달에 물렸을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한 5, 6월쯤에 물리셨을 거예요. 그때가 그 각각 개별 주식들의 상승의 어떤 정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 기업을 공부하고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기업의 주가 상승률에 현혹돼서 사셨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다시 투자 아이디어로 돌아왔을 때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 주가 상승률에 현혹된 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 회사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본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본인이 틀린 행동을 한 건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를 뭐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뭐 강세장인지 네. 약세장인지 횡보장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도 좀 대응 전략, 물린 주식이든 아니면 수익권인 본 주식이건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책에서 어느 정도 좀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시장의 장세라고 하는 건 결국 세 가지 큰 카테고리에 나눠지고 강세장,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약세장, 모든 주식들이 내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횡보장. 횡보장이 약간 애매한데 모든 주식들이 멈춰있는 장이 아니에요. 모든 주식들이 짧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세장에서 손실을 낸 분은 강세장에서는 사실 손실 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강세장에서 뭔가 큰 손실을 냈다고 하면은 아마 뭐 테마주 이런 것들에 잘못 물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테마 때문에 단기간 급등했다가 그 주가가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차트상에서 피레침을 만든 그 주가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세장에서 뭔가 잘못 물렸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버티기보다는 그냥 지금이라도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리서치해서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강세장에서 물렸을 정도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약세장이나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보분들은 함부로 교체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다 주식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다른 거에 옮겨 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옮겨 타고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 매매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 매매를 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초보분들이 횡보장에서 교체 매매를 할 때 스텝이 꼬여요. 어떤 얘기냐면 횡보장의 특성상 특정 주식들이 오르다가 또 금방 그 상승 추이를 반납을 하고 그럼 또 다른 주식들이 오르고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이 횡보장에서 나는 지금 손실이 났는데 이거를 만회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교체 매매 대상으로 보는 후보들은 이미 그 단기적인 상승을 마무리 지은 주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있는 걸 샀는데 내가 그 오르고 있는 게 인지되고 사고 싶을 때쯤이면 오히려 그 종목은 단기간에 랠리를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린 거를 또 만회를 하고 싶은데 또 이미 가고 있는 애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 스텝이 안 꼬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 교체 매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훨씬 더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